안녕하십니까. 예. 물건의 소멸할 차례죠. 그러니까 물건의 소멸 중에 혼동입니다. 이제 물건의 소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혼동이에요. 혼동 이외에 다른 거는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252페이지죠. 맞습니까? 다 펴놓으셨나요? 자,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소멸하면 물건은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물건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말고도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그렇죠? 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렇게 배타적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 그럼 두 가지 이상의 권리, 한 권리만 가지고도 권리를 충분히 다 행사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쓸데없는 권리가 하나 더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 가지고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사람한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살려놔야 돼요? 바깥의 걸 살려놔야 돼요? 밖에 걸 살려놔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안에 있는 권리는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나오는 용어 가지고 얘기하면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 요거죠. 이건 보존 가치가 있잖아요.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동. 말이 어렵지 사실은 이해하기는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권리 분석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됐고요. 뭐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을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볼게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갑의 권리는 소멸해야 됩니다. 말소되지 않으면 여기 등기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말소가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을은 소유권만 가지고도 처분권, 사용수익권 다 행사할 수 있죠. 지금 을에게 소유권도 있고 해당 물건에 담보물권, 용익물권 가지고 있대요. 그럼 우리 굳이 이걸 행사할 필요 있냐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권리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말소 등기하지 않았지만 이 권리는 소멸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걸 혼동에 의해서 소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권은 이만해요. 그런데 나머지 제한물권은 요만한 것들이잖아요. 이걸 살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권리는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대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돈 받을 게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또 내가 나한테 줄 돈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채권 채무도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혼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혼동이다라고 한다고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 이 혼동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27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금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내년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외를 한번 볼게요. 이 권리가 보존 가치가 없으니까 소멸시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권리가 혹시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럼 보존 가치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갑이 소유자 맞거든요. 그리고 이 을이 뭐 저당권이든 뭐 전세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물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병이 또다시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답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지워지는 겁니다. 그죠? 예, 지워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만 빼면 이거하고 요 모습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소멸시키고 나면 이 저당권이 1순위 권리가 되죠. 그렇죠? 이게 소멸됐다고 가정하면, 이게 없다고 가정하면 이게 1순위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 실행했다고 한번 보세요. 경매 실행하게 되면 병이 돈 다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살아있다고 보면 경매 실행됐을 때 을이 먼저 받고 남는 거 있으면 병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달라져 버리네요. 그럼 혼동하긴 했지만 이 권리는 보존 가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보존 가치가 없으니까 소멸시켰고요. 여기는 보존 가치가 있죠. 그러면 소멸시켜야 안 시켜요?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혼동의 예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보존 가치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물건에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다른 사람에게 담보 제공하고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 자체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부기 등기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병은 을한테 돈 빌려주고 이거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담보로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세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여기 지워줬다. 보세요. 모습은 이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끼었죠? 저당권이 하나 끼었고, 이 저당권 요걸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혼동으로 소멸했다 그러면 이게 소멸하면 요것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같이 소멸하죠. 그럼 보세요. 을은 병한테 돈을 갚지도 않았지만 돈을 갚은 것 같은 효과가 생겨버리죠. 돈 빌려오고 저당권 설정해 줬는데 이게 지워지면 이것도 같이 지워지는 거라니까. 부기등기니까. 아시겠죠? 목적물이 멸실하면 당연히 담보물권 멸실해야죠. 그래요. 뭐 이거 소멸시켜주면 을은 굉장히 좋겠지만 병은 돈 빌려주고 돈도 못 받고 갑자기 얘가 좋은 일 생기니까 얘는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요.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3자,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3자 권리에 뭐가 돼 있다고요? 목적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리 판례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예외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는데요. 똑같은 순서예요. 순서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거는 소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대죠.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리는 소멸해버린다라고 하는데요. 왜 소멸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특히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처음부터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을이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을이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자기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혹시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 쓰는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 보면 갑의 지위를 을이 승계받았죠.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갑의 권리만 소유권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부채, 제한도 싹 다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관계만 보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이 있잖아요. 요것만 봤을 때는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돈 빌려주고 채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채권은 을이 갑에 대한 뭐죠? 채무잖아요.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은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갚아야 될 채무죠. 그런데 권리가 승계됐다는 얘기는 채무도 승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채무는 자기가 받아야 될 채권이죠. 그러니까 을의 채무가, 갑의 채무가 을에게 승계됐다는 얘기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다. 그래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소멸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부종성의 원칙상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면 담보 물권 배우고 나면 이해가 갈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두 가지가 발생한다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지금요. 또 하나요. 소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갑이 현재 소유자인 상태에서 두 번째,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 번째,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이건 무조건요. 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을의 저당권하고 을의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네요. 이때는 보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경매가 실행이 되면 먼저 배당받고 나중에 배당받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매가 실행이 될 때 병이 먼저 배당을 받죠. 남는 돈 가지고 을이 저당권으로 배당을 받든 소유권으로 배당을 받든 배당받는 금액은 똑같고 순위도 똑같죠. 이때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범위는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준용이 된다. 듣는 순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게 한국말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이렇게 준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시험은 이렇게 안 내요. 편안하게 안 내준다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범위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준용이 된다. 똑같은 말인데 조금 혼동되게 혼란스럽게 지금 설명해 놓은 건데요. 그럼 그것도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되죠. 갑이 소유자예요. 여기에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고요. 2의 1로 해서 병이 여기에 저당권 가졌다고. 여기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병이 그래서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자기의 전세권이나 자기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거 보존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범위는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준용이 된다. 그 말은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준용이 된다. 보고 또 이해하면 별건 아니죠. 이게 이제 혼동이었어요. 혼동은 이번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뭐 여기서 더 나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 풀이하면서 사례 몇 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반드시 이건 뭐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저당권 말고 등기된 임차권이 있었고 대항력을 갖췄답니다. 그래, 이게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그 이후에 저당권이 왔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임차권 소멸시킬 필요 없죠. 그렇죠? 이 권리는 임차권 같은 데도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죠. 사례만 바뀔 수 있고 권리의 내용만 바뀌는 거지 기본적인 범위는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 풀어갈 때까지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전체를.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책을 읽어보기보다는 저는 요거 이제 하나 적어가든지 사진을 하나 찍어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요거는 금년에 출제 영순입니다. 영순위. 여러분 시험에. 아시겠죠? 물권의 소멸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물권의 소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다 그랬죠? 지난번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금년에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 영순이다. 혼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번을 연습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옆구리 쿡 찌르면 네? 그리고 쫙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릴 줄만 알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진짜 그린 거죠? 진짜 그린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뭔지 자기 혼자 설명해 가면서 혼자 중얼중얼 해가면서. 그러니까 버스 같은 거 타고 쫙 펼쳐놓고 혼자 이렇게 그려가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요. 경과했습니다. 스님.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법조문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191조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자와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렇죠? 여기에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 된 때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죠.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가 안 됐어도 소멸한 걸로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권은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점유권은 모든 권리와 병존하는 권리예요. 또 토지에 대한 광업권이 있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점유권하고요. 광업권이 있죠.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제 나중에 한번 이런 거 볼게요.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어서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해 버렸대요. 그럼 이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권리를 양도한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혼동으로 소멸했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활해야 되겠죠. 아,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죠. 근데 나오면 틀리는 거죠. 참 이상한 거죠. 네. 그래요. 뭔가 여기 트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 때문에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왜 냈을까? 예, 여러분 시험에는 당연한 게 60%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예, 상식선에서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혼동의 의의 그래요. 혼동의 의의는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이요. 그래서 2, 3, 4 체크하시면 돼요.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면서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광업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3개 있죠? 3개 하고 나머지는 이 그림을 혼자서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설명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해되셨나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셔야죠. 그렇죠? 여기서 나한테 완전히 여러분을 설득해달라.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달 내내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죠. 아는데 뭐 하려고 질문해?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용징수와 몰수 나오죠? 공용징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수용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소멸하는 거고요. 몰수는요? 몰수는 국가에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약 가지고 들어오다 뺏기는 걸 몰수라고 얘기하죠. 그럼 마약에 대한 소유권 소멸하게 되겠죠? 예, 자, 여기가 됐습니다. 이제 물권 총론 4문제짜리가 끝났는데, 물권 총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머릿속으로 한번 뒤로 넘기지 말고. 어디 있는지 책 안에 다 있어. 없는 거 절대 안 했고. 줄도 쳐줬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 제일 먼저, 누가 현재 물권자만이 누구에게 현재 방해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종류는요,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소유권과 점유권에서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물권은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온다고요? 저지유 그러고 나온다고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없어요. 나머지 2개는 있고요. 유치권은 그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한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요. 물권적 청구권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요거 있죠. 요거하고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은 원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 같은 경우엔 그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 중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 뭐 있어요? 등기의 효력 있죠. 등기의 효력, 실체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양적 불일치, 표시의 불일치,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소유권 보전 등기,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때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 그렇죠? 이거 차고 있었구나. 가등기의 효력하고 본등기의 효력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 가등기의 효력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본등기는 뭐라 그랬죠? 대변, 순, 추, 후. 추정적 효력은 물적 효력하고 인적 효력 이렇게 나눠서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봤던 혼동이 있죠? 요거야.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파트는 5개 파트예요. 문제는 4개 정도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정리가 안 되고 책에서 봤다, 책에 적어놨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여기서 꺼내는 거지 책에서 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가면 이제 점유권 볼게요. 물권 강론이에요. 개별적인 물권의 개별적인 효력, 특징적인 효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 개별적인 물권, 8개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은 우리 물권 총론에서 지금 본 거고요. 이제 개별적인 물권의 특성 이런 것들이죠. 이게 특징적인 효력인데요. 먼저 점유권 봅니다. 점유권은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이걸 권리로 인정해 준 게 점유권이다. 어떤 물건에 대한 뭐라 그랬죠? 사실상 지배 상태. 핵심 단어가 그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줬다. 오호, 사실상 지배 상태. 이 사실상 지배 상태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라고 보여지죠. 아니, 내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직접 실력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사실상 지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의 유형을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고 있는 거, 이거 사실상 지배로 봅니다. 문제 없죠. 하지만 관념적으로 실력 행사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지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유에 관념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몸을 쓰면서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 관념상 이 물건은 저 사람 지배하에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점유 보조 관계, 점유 보조 관계가 있고요.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다 이렇게요.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점유 보조 관계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RG25C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RG25C의 사장님이 갑이에요. 그리고 을은 알바생입니다. 알바생 을이요. 을이 가게를 지키죠. 사장님은 공부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와가지고 휴대폰을 옆에다 놓고 뭔가 변동사항 생기면 얘가 계속 보고하죠. 그럼 수업하다 말고 들고 나가갖고 뭐 이렇게 정리해서 쭉 정리해주고 또 들어와서 수업 듣고 또 급한 상황이 있으면 또 연락받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그죠? 그 명령에 얘는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는 관계죠. 그렇죠? 예,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 행사는 얘가 하지만 누구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갑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갑은 이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 그래서 갑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봐요? 점유 보조자라고 보고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점유 보조자가 앞으로 나오면 이 점유 보조자요, 얘는 무조건 안 돼요, 허용하지 않아요, 못해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점유 보조자에게 허용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자력구제만 허용이 돼요. 자력구제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녀석이 물건 가지고 도망간대요. 그럼 이거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죠. 잡아다가 물건 뺏어와야 됩니다. 이걸 자력구제라고 하거든요. 자력구제만 합니다. 둘이 같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도 자력구제권이 있긴 있지만 둘이 같이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물건 가지고 도망간대요. 그럼 얘가 뛰어갈까? 저저저저저 그럼 얘가 뛰어갈까? 그렇지, 얘는 저저저저저 그러죠? 그럼 여기 뛰어간다고. 이 알바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땀만 뒤지게 흘려요. 그래요. 쫓아가갖고 잡아오는 일만 한다. 그럼 무조건 맞아요.
여기서 이것저것 암기하지 말고 점유보조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승낙할 수 없다, 승인되지 않는다 쭉 찾아요. 그럼 다 맞는 거야. 딱 하나만 한다고. 뭐요? 자력구제권만 있다. 뛰어가서 물건 뺏어와야 되죠. 아이 사장님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도둑놈이 와서 물건 2만 원어치 가져갔어요.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CCTV 그래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왔는데 협조적으로 웃으면서 물건 훔쳐갔대. 그럼 사장님 너 왜 이러고 있었냐?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가져가면 뛰어가서 뺏어갖고 와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는 자력구제권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매개관계죠. 점유 매개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둘 사이에 임대차 했대요. 뭐 임대차 말고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라고 해서 원래는 갑소유 물건을 을이 지배하고 있대요. 그럼 임대차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얘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겠죠. 전세권 가지고 얘기하면 전세권 설정자고 전세권자고, 지상권 가지고 얘기하면 지상권 설정자고 지상권자거든요.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임대차 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을, 멋진 단독주택을 임대차 했어요. 그럼 임대차 하면서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이 주택은 무슨 용도로 써야 돼요? 주거 용도로 써야죠. 근데 어느 날 갑이 가서 보니까 이게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이걸로 쓰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아시죠? 몰라요? 무언가 하면서 놀았으죠?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이렇게 읽는 거야. 그렇죠? 이걸로 쓰고 있답니다.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셔갖고. 룸사롱. 이걸로 쓰고 있다는 거야. 비밀 요정을 만들어서 쓰고 있대요. 그럼 이거 그냥 놔둘까요? 아니죠. 갑이 이러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러고 쓰고 있는 거야?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언니들이 저렴한 옷 있죠? 천만이 안 들어간 저렴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해요. 내부는 온통 빨간불만 켜있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 방빼 그러겠죠. 이 사람이 목적물 임차인으로서 사용 수익하고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지배는 갑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배권이 있지만 여기도 지배권이 있는데, 이 지배권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한다면 이 지배권은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사이의 법률관계 말고, 둘 사이의 법률관계는 다음 과정에 보고 제3자와 법률관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줄 쳐놓고 물어보는데도 망설이면 어떡하냐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예요? 아니에요? 점유자입니다. 직접 점유자도 점유자예요.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무슨 소리요? 누가 부자인데? 한번 생각해봐. 누가 부자겠어? 간접 점유자가 부자죠. 훨씬 힘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시험에 간접 점유자 나오면 뭐든지 다 된다. 뭐든지 승낙해야 된다. 뭐든지 허용이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다야. 다만 자력구제만 못한다요. 자력구제만 할 수 없다. 자력구제 하래도 안 해. 얘는 정말 누가 물건 가지고 가면 야, 쟤 지금 뭐하냐? 그럼 얘네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력구제는 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만 안 돼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제3자 병이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 상태를 침탈해 버렸대요. 반드시 침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점유를 침탈당했대요. 을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겼다 그런 얘기죠. 또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갑이 을이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병이 사용하고 있네. 그럼 갑이 뭐라 그럴까요? 누구시오 그러겠죠. 그럼 나 점유 침탈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물건 돌려줘 라고 얘기해야 되죠.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나한테 돌려주라고? 을한테 돌려주라고? 그렇죠.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긴 행사하되 나한테 직접 내놔가 아니라 을에게 돌려줘라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있다 그랬죠? 네,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있는데 혹시 을이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대요. 외국 나가 있대요. 그럼 나에게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을이 한국에 있긴 있는데 나 재수 없어서 그거 안 받을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럼 그땐 나에게 돌려줘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줘라? 을에게 돌려줘라.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또 반환받기를 거부하면 그때 그럼 나에게 돌려줘라 라고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접점유자 나오면 무조건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거 무조건 골라야 돼요. 뭐만 못한다고요? 자력구제만 못한다. 점유보조자 나오면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뭐만 가능하다? 자력구제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얘는 무지무지하게 뛰어다녀야 되는 애고 여긴 뛰어 안 뛰어? 안 뛴다니까. 여름에 그냥 에어컨 빵빵 나오는 차 타고 다니고 겨울엔 히터 빵빵 안 돼서 저같이 이렇게 두꺼운 파카 안 입고 다녀요. 얇은 양복에다가 넥타이 하나 쓱 매죠? 예, 쓱 매고 차 기사가 이렇게 딱 돼갖고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바닥에다가 히터 떡 틀어서 히터 코일 그 뚝 앉아갖고 야 너무 뜨거우니까 코일 꺼라. 그럼 또 이렇게 끄고 요걸로 다 하죠? 그래요. 다 하네. 예.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집안에 가훈이 없으면 매년 하는 소리야. 집안에 가훈이 없으면 가훈을 이걸로 정하는 거예요. 뭐가요? 간접점유자가 되자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가훈이에요. 간접점유자가 되자는 얘기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자는 얘기죠. 그죠? 예, 제가 오늘 오면서도 오늘 점유권 강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그냥 절실해서 내가 간접점유자로서 간접점유 10개만 하면 이 새벽에 이게 나올 리가 있을까?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요. 어저께도 성남에서 강의를 하고 11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가니까 1시 15분이에요.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2시입니다.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고 씻고 어쩌고 나오려니까 정말 짜증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접점유 좀 한 10개쯤 할걸. 그러면 이러고 나올 리가 없죠. 나올 필요가 없죠. 오늘 같은 날 추운데 12시 넘어서 해 빵빵할 때까지 그냥 누워있다가 그죠? 다 뭘로 하는 거야? 전화로. 내가 곧 나갈게. 그럼 걔네들은 다 나 안 나오는 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 기분 맞춰줘 가면서도 근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간접점유자가 되자 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인데요. 이 상속인의 점유는요.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제 가정을 해요. 갑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갑이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망하시게 되면 갑의 상속인 을은 무조건 갑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어떤 사람이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을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을은 무조건 점유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갑은 한국에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고 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대요. 그럼 점유권 승계해야 못해요? 무조건 한다고 제가 그랬죠. 무조건 승계합니다. 자꾸만 예외 같은 거 여러분이 상식 가지고 자꾸만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배운 대로 민법은 기준 정해지면 안 바뀐다 그랬다. 승계 받아요. 그런데 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른대요. 그럼 승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니까. 자꾸만 망설이지 말라니까. 아시겠죠? 무조건 승계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네 아버지인지를 몰라요. 그때는 승계돼야 안 돼요?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아시겠죠?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꾸만 여러분이 상식 가지고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자꾸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승계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재벌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어머니가 그때까지 니네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얘기 안 하다가 재벌들 돌아가시면 사실은 니네 아버지가 저 사람이다 그러면 쫓아오잖아. n분의 1 할 때 n 속에 나 끼워달라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기 아버지인지 몰랐대.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실토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죠? 나타나면 나누기 n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그래서 등장인물이 꽤 많이 생깁니다. 왜요? 무조건 승계받은 거야. 무조건. 승계받은 사람이 10사람이면 10분의 1 나누기 10 하면 되는 것이고요.
20명이면 나누기 2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재벌가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재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분도 이제 자식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자가 재산을 가장 조금 받아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장자들이 나타난 애들 있잖아요. 얘들 무마하느냐고, 얘들 입 막느냐고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우리 뭐 있었죠? 그래. 그분이 그래서 제일 큰 아들 그분이 가장 재산이 적대요. 이게 나타난 사람들, 이런 게 이 사람들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벌이 돌아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놔요. 살려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정리가 다 끝나서 잡음이 생길 소지를 싹 다 없애놓고 그때 마스크 띄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는 데가 한 군데 있죠? 그죠? 자, 그래요. 점유권이 이런 거고, 점유 보조관계 봤습니다. 점유의 태양을 한번 볼게요. 점유의 형태와 모양, 이걸 점유의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군데 파트가 이거예요. 요거하고 점유의 태양하고 뒤에 가면 점유의 효력이 있어요. 요 세 개입니다. 시험은 그거 이외에선 낼 데가 없어요. 자, 요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 점유의 효력이 있죠. 요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형태와 모양을 줄여서 점유의 태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의 태양은 일단은 자주점유가 있어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타주점유가 있겠죠. 자주점유의 반대적인 개념은 타주점유인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타인의 물건을 내가 점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점유하는 게 타주점유예요. 여기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유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점유를 취득했잖아요. 이거 점유를 취득했는데 물건을 사서 점유를 취득했대요.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취득했다. 그러면 내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이 뭐예요? 매매잖아. 집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점유를 취득했어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점유를 취득했죠? 매매라고 하는 원인을 가지고 점유를 취득했죠. 또 빌려왔다는 거죠. 좀 사용 좀 하려고 빌려왔대요. 그래서 내가 점유를 취득했죠. 내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임대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매매하고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매매는 왜 했을까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매했겠죠. 임대차는 왜 했을까요? 소유할 의사가 없으니까 임대차를 했지,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매수를 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어떠한 객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매매였다면 누가 봐도 매수인은 소유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임대차에 있다면 누가 봐도 그 임대차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행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사. 아니 내가 임대차에서 이거 쓰다 보니까 와 이거 굉장히 좋으네. 갖고 싶네. 그럼 자주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죠. 임대차 있잖아.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은 뭐예요? 임대차잖아요. 이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이거 따질 줄 알아야 돼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면 자주점유예요. 임대차,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점유하면 뭐죠? 타주점유죠. 그렇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물건을 훔친 사람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대요. 도둑놈이 물건 점유하고 있답니다.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자주죠. 왜 훔쳐? 가지려고 훔치는 거죠. 가지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훔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훔치다가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 뭘 돌려줘? 튀는 거예요. 도둑놈. 돌려주면 그거는 도둑놈 축에도 못 끼는 거야. 도둑놈은 훔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잡히면요. 오리발이야. 거기서 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러고 도둑놈 축에도 못 끼는 거야. 잡히면 뭐요? 오리발이지. 오리발이 안 통하면 배째라. 이게 도둑놈의 본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건 자주점유다. 그 행위는 소유하려고 훔치는 거예요. 잠깐 골탕 먹이고 돌려주려고 슬그머니 감췄대요. 이건 지가 가지려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난치다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됐다. 이건 뭐죠? 타주점유죠. 자주와 타주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럼 자주점유였잖아요. 매수인이 점유하면요. 근데 매매계약이 해제돼 버렸다. 그럼 목적물 원상 회복해줘야 돼요.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해제가 되면요. 취소하고 조금 달라요. 취소는 부당이득만 돌려주면 되는데 해제가 되면 무조건 받은 물건은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매수인의 점유는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죠. 해제에 의해서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할 때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내 물건 내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매매계약은 체결했지만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그렇죠? 근데 매도인이 매수 대금을 매매 대금을 다 받았대요. 다 받고 나면 목적물 인도해야 될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지 않으면서 계속 점유한답니다. 그럼 머릿속에는 야 이거 언제까지 버티다가 줄까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매매대금 다 받았으면 그렇잖아. 매매대금 다 받았으면 목적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고 지금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거 언제까지 버티다가 줄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버티다가 줄까 이건 소유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소유자가 하는 생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목적물의 점유는 자주점유인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인도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자주가. 이건 상식적으로 해결해도 가능해요. 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납부했대요. 그럼 전 소유자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타주로 바뀌는 거죠. 경락인이 경락대금 다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현재 점유자는요, 전 소유자는요, 이거 줘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유할 거 아니냐고요. 내 건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점유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는 타주로 바뀝니다. 근데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는 두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건요.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을 다시 갖게 됐다는 거예요. 최초에 타주 점유자가 임대차를 통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대요. 점유의 권한이 임대차죠. 근데 사용수익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나한테 파시죠. 그랬더니 매도인이 근데 소유권은 1년 있다가 이전해 줘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거 내가 1년 동안 시험 공부하고 요걸로 시험 보면 무조건 붙는다는 거야 자기가. 1년 동안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공부하고 1년 있다 주면 안 될까? 그랬대요. 그럼 제가 일단 점유하고 있다가요 시험 보실 때마다 드릴게요. 이러고서 내가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건 내가 소유권은 아직 취득 못한 거죠.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1년 있다가. 그렇죠. 1년 있다 소유권 취득하지만 매수인으로서 목적물 점유 시작했죠. 그럼 아직은 내게 아니지만 이제부터 먼지 털기 시작하죠. 이거 1년 있다 내 거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매도인이 시험 볼 때 한번 가져갔다가 가져오면 어디 흠집 난 데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불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게 될 거니까. 그게 뭐죠? 자주점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주점유자가 점유기간 중에 새로운 권한을 가지고 소유의 의사로 다시 점유했다. 그럼 그 새로운 권한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사례가 그거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지금까지는 임차인으로 점유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으로 점유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겠죠? 그럼 그거는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사례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건 나아요. 자, 임차인 을이 있었대요. 그리고 임대인 갑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임차인 을이고 이건 옛날에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어느 날 집에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기장에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 집은 내 집이고 원래가 내 집이고 내 집인데 친구에게 맡겨놨다. 왜? 내 아들이 너무 어려서 내 아들이 30살이 넘으면 내 아들에게 돌려주라고 친구에게 맡겨놨다. 이런 기록을 발견했네요. 아들이 아버지 일기장에서. 감동의 도가니가 흐르겠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아저씨, 이거 내 거네요 원래. 지금부터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일기를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지금부터 내 걸로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 유지보수관리 지가 다 하겠죠? 의사표시를 했대잖아. 지금부터 이거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거 고장나면 아저씨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지가 고쳐요. 지가 고치죠 이제. 그래서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이후에 타주점유자의 점유는 자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원래 이거 내 건데 왜 아저씨 안 주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가질래요 라고 한 다음부터는 여기 비세면 지가 고칠 거 아니에요. 문고리 고장난 거 지가 다 고칠 거 아니냐고. 그 얘기하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문고리는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 지가 그냥 알아서 고치죠.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는 두 가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다시 시작했다 하나 하고 소유의 의사를 밝힌 이후의 점유는 타주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밝히고 난 이후부터는 타주가 자주로 바뀐다. 왜 얘한테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냐면 갑하고 이 아버지 사이에 다른 법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록은 그렇게 해놨지만 얘한테 맡겨놨다가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갑한테 야 그러면 일기 쓴 것까지 또 뭐 이렇게 지우고 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물건 네가 갖고 나에게 돈을 얼마 줘라. 그래서 계약서 다시 썼을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소유의 의사표시하면 갑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로 와봐. 그 이후에 네 애비하고 나하고 쓴 계약서다. 이렇게 해서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소유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혼자 조용히 가갖고 이 아이 내 건데 이 지가 아직도 안 주고 있고 그러면서 혼자 조용히 가갖고 등기했대 지 이름으로요. 이것만 갖고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와 타주의 전환 이거 봤고요. 또 선의의 점유가 있어요. 선의의 점유 반대는 뭘까요? 악의의 점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건 점유할 본권은 없어요. 본권은 없는데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얘기를 하고 악의의 점유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하는 점유 악의의 점유고요. 또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똑같이 생긴 집이 두 개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가다가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을이 오다가 카톡이 와서 카톡을 하다 보니까 삥 돌게 된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갑한테 전화하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럴까? 가고 있냐? 라고 물어보죠. 지금 을 시각에서 일로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은 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냐고. 가다가 오른쪽이라니까 오른쪽 밥 먹는 쪽. 나 왼손으로 먹는데 그럼 밥 안 먹는 쪽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지시를 받아서 일로 들어갔을 거 아니냐고. 들어가갖고 이걸 점유했대요. 원래 임대차 계약은 여기에 대해서 한 거야. 사용수익권 여기에 있죠. 본권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본권이 없죠. 사용수익권 없잖아요. 근데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지금 점유를 시작했대요. 그 점유를 뭐라 그래요? 선의의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의의 점유자는 이 물건의 사용이익을 스스로 취득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의 사용이익을 갑을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의 취득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거든요. 조금 이따가 점유의 효력에서 공부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와 악의의 점유를 한번 비교해 본 거고요. 선의를 전제로 해서 본권이 없음을 몰랐다. 본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면 의심까지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라도 악의의 점유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하고 을하고 점유관계가 성립됐는데 원래는 A 소유의 부동산을 A가 우사로 공부하러 갔대요. 우사로 공부하러 가면서 얘한테 야, 내 집 좀 네가 좀 유지보수 관리 좀 잘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유지보수 관리 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지보수 관리만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모든 도장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 얘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등기했다고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도 무효등기죠. 이 등기 무효등기라고. 그런데 지금 얘는 한국에 없다며.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한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을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추고 점유하고 있대요. 그래도 무효등기를 기초로 등기받았으니까 그 등기도 무효고 소유권은 없는 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형만 갖췄다.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을은 소유권도 없어요. 그 등기도 무효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겠죠. A가 있었으면 태클을 걸었겠지만 A는 지금 어디가 있다고? 우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없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유를 시작했어요. 이 점유는 자주점일까 타주점일까? 왜 자주점이요?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의 점이죠. 자주점이고요. 다만 본권은 없잖아요. 근데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점이에요? 선의의 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A가 돌아오면 A가 야, 내 집을 왜 네가 점유하고 있어? 둘 사이의 법률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먼저 얘한테 목적물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A가 돌아와가지고 을을 상대로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이거? A가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꼭 이깁니까? 예, 꼭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입증을 못해서 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A가 이기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승소했다는 얘기는 을이 점유자가 뭐 했다는 얘기죠? 패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패소하게 되면 이때부터 자주점유는 타주점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어요. 근데 선의의 점유는요.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잖아요. 그럼 소가 제기된 때 있죠? 이때로 되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악의가 돼버리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악의가 될 거냐? 여기 보세요. 악의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하는 점유 악의의 점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권이 없을지도 몰라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도 악의의 점유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까지는 의심이 없었겠지만 소송이 제기가 되면 아, 나 이거 혹시 깨질지도 모르겠는데 질지도 모르겠는데 내 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의심은 여기서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니까 역시나 내 거 아니구나 의심하기 시작한 때가 어디서부터죠? 여기서부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의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 악의. 여기까지가 자주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 타주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가 된다 그랬죠? 정신없는 거야. 정신없는.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실 취득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과실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관하고 있는 과실 돌려줘야 되고 자기가 소비해서 먹어버렸대요. 그럼 보상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의를 전제로 해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본권이 없음을 몰랐는데 주의를 다해서 열심히 살펴봤지만 알 수 없었다. 그걸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권이 없음을 몰랐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잘 살펴봤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이 없는 점유. 선의를 전제로 하는 거야. 악의를 전제로 할 수가 없어요. 악의는 알았다죠. 악의는 미리 알고 있었다. 근데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 이거 한국말 맞아요? 알았다. 근데 알 수 없었다? 이건 뭔가 어법이 안 맞죠? 여기는요. 알았다.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몰랐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선의를 전제로 한다. 그런 거고요.
공연한 점유가 있어요. 공연한 점유는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점유예요. 공연한 점유의 반대는 폭력에 의한 점유다 또는 강폭에 의한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 평온한 점유다. 평온한 점유의 반대는 뭐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점유가 있어요. 계속 점유는 반대가 중간중간에 끊어진 점유가 불계속의 점유겠죠. 불계속의 점유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추정이 된다고 얘기해요.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의의 점유도 추정이 된다. 공연하고 평연한 점유도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소송이 제기가 되면 나 선의예요, 나 자주예요 라고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점유자는. 그럼 선의로 추정이 되고 자주가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으니까 소송에서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나는 과실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계속 점유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달라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런 사람이 점유했대요. 별을 뭐 이렇게 못 그려. 이런 사람이 점유하고 여기는 이런 사람이 점유했답니다. 그럼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죠. 하지만 점유 승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 점유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는 추정이 된다. 그냥 추정이 아니라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돼야 계속 점유가 추정이 돼. 끊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끊어졌다는 건 누가?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보지 마시고요. 추정되는 거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점유는 왜 세무표했다고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야 추정이 된다. 여기까지 얼른 책으로 보고 조금 쉽게요. 조금만. 자, 점유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점유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본권이라고 하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 상태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보호해서 보호하는 제도다. 이게 점유의 개념이고 그건 다 줄쳐놓으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리할 때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밑에 보면 점유권과 본권의 개념이 있는데 그건 지금 안 읽어봐도 관계없습니다. 점유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밑에 보이시죠?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근데 직접적 실력 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실력 행사하는 것도 점유지만 관념적으로 실력 행사하는 것도 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넘겨보세요. 점유의 관념화 나오죠? 찾으셨나요? 점유의 관념화. 자, 여기서 점유 보조 관계 나오죠?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뭐를 받아? 지시를 받아. 거기 지시를 받아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자가 아니라 누구만 점유자로 본다? 타인만을 점유자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그렇죠? 왜? 타인만 점유자로 보니까 지시 명령하는 자만 점유자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자가 아니고 얘는 무조건 안 된다. 뭐만 한다? 자력 구제만 한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 267페이지에 나머지 요건 같은 건 나올 것도 아니야. 여기서 나올 게 아니니까 양쪽 가로 3번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다만 뭐를 인정된다고요?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얘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와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물건을 훔쳐갔대요. 그럼 물건을 훔쳐갔는지 아니면 회수했는지는 누가 행동하는 거예요? 을이. 을이 도둑을 당했으면 누구의 점유가 침탈된 거죠? 갑의 점유가 침탈된 거예요. 을이 가서 회수해 왔으면요. 갑의 점유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 점유 자체의 득실은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요? 현장에 있는 애들. 그렇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점유의 득실은요. 얘가 점유를 잊어버리면 이 사람의 점유가 침탈이 된 거죠. 그래서 점유의 득실은 다 누굴 기준으로 한다? 현장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 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됐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넘겨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점유 봅니다. 지상권, 전세권 둘 다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 보면 임대차 보이시죠? 임대차 그거 동그라미 칩니다.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요.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렇죠? 간접 점유자가 좋은 거라 그랬어요? 직접 점유자가 좋은 거라 그랬어요? 간접 점유자가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라는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요. 거기 2번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찾으셨나요? 예. 직접적인 실력 행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자. 자, 그리고 요건 일단 직접 점유가 있어야 되고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점유를 했어야 되고요.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사법적인 계약 관계일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미음 보이시면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죠. 간접 점유자 이 사람한테 뭐야 지금 왜 이런 걸로 쓰고 있어? 야, 방 빼고 목적물 내놔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간접 점유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그거까지만 줄쳐 놓으시고요. 자, 효과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다. 그래서 점유권과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다만 자료 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1번의 기억 니은 보이시죠? 예, 그거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으로 가요.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의 대외 관계인데요.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으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니은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 매개자에게, 즉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 매개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니은 있죠. 기억 니은 2개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점유를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을이 점유를 뺏겼으면 갑의 점유가 침탈이 된 거죠. 여기도 을이 점유를 뺏겼어야 점유가 침탈된 거지, 을이 점유를 뺏긴 게 아니라 지 친구한테 슬그머니 빌려줬대요. 그럼 얘가 점유 침탈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갑은 엄청 마음에 안 들어. 왜 지가 쓰지 꼭 친구를 불러다가 친구한테 같이 쓰자고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들죠? 하지만 점유 침탈된 거야, 아니에요? 얘가 점유 침탈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점유 침탈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점유를 뺏겼는지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장에 있는 애들,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거기 디귿에 점유 침탈인지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거기까지만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상속이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죠. 거기다가 하나 써놓는 거야. 완전 호로 오케이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완전 호로도 승계받는다. 무조건 승계받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호로 자식도 승계받는다고. 그냥 호로가 아니라 완전 호로도, 지혜빈지 몰라도 승계받는다고요. 아시겠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야지 구체적인 사례 무슨 뭐 도덕적인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써요. 써놔. 완전 호로 오케이. 그래야 시험에 나오면 맞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아니 지혜빈지도 모르는데 자식으로서 도리를 안 했는데 그거 전혀 관계없다니까. 아시겠죠? 썼어요? 네, 그래요. 거기 2번에 나와 있잖아요.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또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모르더라도, 또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완전 호로 아니냐고 이거. 그래도 오케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2번 하나, 그게 그 얘기고요.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죠. 그래, 자주점유 오른쪽 페이지에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다. 그래서 거기는 니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은.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권한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타주점유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죠. 그래서 타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니은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다음에 보면 3번, 양쪽 가로 3번 보이시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판단 기준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매수인은 언제나 뭐예요? 자주점유자예요. 지상권자 산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야? 전세권자는 빌린 사람이죠. 지 걸 지가 빌립니까? 남의 걸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자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일 수밖에 없죠.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다 타주예요.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는 등기는 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지가 소유하려면 명의신탁관계로 지 이름 등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가 가지려면 어떻게 했을까? 매매를 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겠죠. 명의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유자예요. 아시겠죠? 명의수탁은 어떻게 한 거냐면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놔. 이게 명의신탁 계약이거든요. 그럼 네 이름으로 등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나요? 뭐라 그랬을까? 친구가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놔. 그랬더니 그래 그러지 뭐. 그럼 친구가 물어봤을 거야. 이거 등기만 네 걸로 되는 거지 네 거 아니다.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러고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게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그런 행동 안 했겠죠.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점유의 성질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자주점유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정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 그래서 거기 점유의 성질상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추정이 된다. 기억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점유의 전환입니다. 타주에서 자주로의 전환이다 라고 하는 건 기억 체크하셔야 돼요. 기억. 그래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 새로운 권한 밑줄 쳐놓고 앞에다가 동그라미 1번 쳐놓고요. 또 두 번째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 그거 보이시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은 기억에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인도 의무를 지고 거기 기억 니은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인도 의무 지고 그 밑줄 쳐놓고 대금 받았다. 아시겠죠? 대금 받게 되면 인도 의무가 생기죠? 네, 대금 받았다. 어딘지 지금 못 찾았죠? 거기 중간에 273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거기 니은 보이시죠? 니은까지 찾았나요? 거기 앞에서 16번째 글자 인자부터 보이시죠? 16번째 맞아? 대충 16개 맞죠? 4개, 8개, 12개 맞네. 그렇죠? 인자 보이시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금 받은 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대금 받은 자. 이 경우에는 뭘로 바뀐다 그랬죠? 타주 점유로 바뀐다. 자,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점유 승계, 이거는 점유도 승계가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점유에 있어서 갑의 점유가 을에 승계될 수 있고 을의 점유가 병에게 승계될 수 있다 그랬죠. 점유도 권리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해요. 예, 점유 승계. 이건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선의의 점유와 악의 점유 보이시죠? 선의의 점유 개념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우신한 점유 그거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악의 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 점유다. 그래서 오히려 악의 점유를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선의의 점유는 추정이 된다죠. 민법 제 197조 찾았나요? 1항에서 점유자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점유와 과실이 없는 점유다라고 하는데 거긴 3번만 보세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거기 양쪽 가로 3번 보이시죠? 그래서 무과실은 점유를 주장한 자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인데요. 뒤에 가면 요거만 보시면 돼요. 폭력 내지는 은비에 의한 점유는 나중에 뭘로 본다고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요거만 하나 인식하시면 충분합니다.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인데요. 276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이셨나요? 자, 거기에 계속 점유의 추정이다라고 하는데 198조에 의하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한번 보면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올까? 점유권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점유의 태양,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게 나왔잖아요. 한 문제에. 그럼 이걸로 또 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낼 수도 있어요. 전혀 100%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럼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점유의 효력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거기서 나오지 이거 갖고 또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의 효력 다음 시간에 하는 거에서 할 거야. 한 문제 풀어볼까요? 타주 점유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사용권이잖아요. 타주요? 자주요? 타주죠. 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밝힌 자. 자주로 바뀌죠. 소유의 권한이 분명치 않대요. 추정이 된다 그랬잖아. 불분명함이 뭐예요? 추정이 된다.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타주네. 그럼 기억, 리을 두 개 골라야 되죠? 그래요. 이게 어렵다고 막 난리친 거 아니냐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점유의 득실 있죠? 점유의 득실.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